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들어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아니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자 주된 건축물 축출시켰어요. 이걸 뭐라 하겠다? 신축. 만약에 자 이 대지 안에 주된 건축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다 부속 건축물 축출시키잖아. 걔는 증축이 되는 거야. 근데 자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주된 건축물 축출하면 이걸 신축이라 부르는 거야. 물론 이런 개념 다 버리세요. 버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대지 안에 새로이 건축물 축출을 했더라. 이걸 기본 개념으로 신축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도 신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아무것도 없는 대지 안에 신축할 수 있잖아. 근데 법이 달라요. 법이 만약에 여러분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만약에 3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그땐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고 신축을 해야 돼. 건축법에 따라. 근데 여러분 아파트가 세대 수가 3세대 이상이 되잖아요. 그때 신축할 때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신축을 해야 돼. 그래서 이 규모에 따라 건축법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주택법을 적용받는 규모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대지 안에 새로이 건축물 축조를 시켰다. 이걸 무엇이란다? 신축. 자, 그래서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한 것을 말한다. 이 기본 개념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증축이라는 건 증축은 뭐냐? 기존 건축물을 증가시켜서 축조한다. 증가시켜도 축조한다니까 뭐다? 증축. 그래서 자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자 연면적 또는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린 것, 자 규모를 늘려서 축조했으니까 이거 뭐란다? 증축. 증가시켜 축조했다. 증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 면적이 50제곱미터인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자 일부를 면적을 증가시켜서 면적이 70제곱미터 늘어났다는 거야. 이걸 뭐라 하겠다? 증축. 두 번째. 자 기존 건축물인데 일부가 해체되거나 일부가 멸실된 거야. 전부 다 일부다. 일부야. 일부인데 그 해체되거나 그 멸실된 부분보다 더 크게 축조가 되면 증축이야. 만약에 자 10제곱미터가 철거됐어. 철거. 근데 만약에 똑같이 해체된 10제곱미터만큼만 축조가 되잖아. 개축이 돼 버려. 만약에 10제곱미터가 멸실됐어요. 멸실된 10제곱미터만 축조하면 걔는 재축이야. 더 크게 축조가 돼 뭐가 된다? 증축. 그럼 이런 개념이에요. 자, 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돼서 전부가 없어진 거야. 더 크게 축조시키면 뭐가 되고? 신축. 근데 똑같이 축조가 되면 개축. 자, 일부가 해체되거나 멸실됐어요. 기존 멸실된 부분이나 해체된 부분보다 크게 축조가 되면 증축. 똑같이 축조하면 개축이나 재축이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현재 이 대지 안에 주된 건축물이 있는 겁니다. 있어요. 근데 여기다 부속 건축물 축조를 시킨 거야. 그럼 뭐가 된다? 증축. 그러니까 만약에 자,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 축조하면 신축. 근데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새로이 부속 건축물 축조하면 증축. 그래서 나중에 공동주택도요. 자, 증축할 때 건축법상 건축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공주법상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상 또 허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도 나눠져요. 그게 세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크게 이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무엇이란다? 증축이라면 이 개념만 이해하세요.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 없기 때문에요. 자, 이제 개축이란 건 뭐냐? 개량을 위해서 축조시켰다는 거야. 개량을 하기 위해서 축조했으니까 이거 뭐란다? 개축. 그래서 기존 건축물이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얘가 이제 작년도부터 이제 철거해서 해체라고 바뀌었어.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해체란 것은 자연재해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없앴다는 걸 해체한다는 얘기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다. 그러니까 얘는 같은 규모다, 더 큰 규모다. 같은 규모 안에 범위 안에서 축조하는 것을 개축이라는 거죠. 한번 그림 볼까요?
자, 이 기존 건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5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얘를 전부 철거시켰어. 전부 해체시켰습니다. 근데 60제곱미터로 축조했어. 뭐가 되고? 신축. 만약에 얘가 면적이 50제곱미터인데 전부 해체를 시켜버린 거야. 근데 60제곱미터로 축조시켰어요. 뭐가 되고? 신축. 근데 50제곱미터를 해체하고 똑같은 규모 50제곱미터로 축조하면 개축. 자, 일부 50제곱미터 중에 10제곱미터만 해체시킨 거야. 해체인데 20제곱미터를 축조시킨 거야. 뭐가 되고? 증축. 10제곱미터만 해체시켰어요. 일부만. 근데 20제곱미터 축조가 늘어나서 축조가 됐잖아. 걔는 뭐가 되고? 증축. 근데 똑같은 규모 범위 안에 축조면 개축. 그러니까 개량을 목적으로 철거시켜서 축조했다 해서 개축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뜻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 개축도요. 자, 공동주택도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고 하는 경우가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상 허가받는 개축 우리가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자, 재축이 났어. 이건 재로 인해서 다시 축조했다 재축이야. 재로 인해서 축조시켰으니까 뭐란다? 재축. 자, 보겠습니다. 자,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시된 경우 여기서 이제 해체다, 철거란 것은 인위적으로 없앴다는 얘기고 멸실은 자연재해에서 없어진 걸 그러니까 멸실했다는 겁니다. 자, 멸시된 경우 그 대지의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한 것을 말한다. 첫 번째, 연면적 합계는 종경 규모보다 크다, 이하다. 이하. 동수, 자, 층수 및 높이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거 보니까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경규보다 커야 된다, 이해야 된다. 이하. 그럼 이거 무시하시고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건 재해로 인해서 다시 축조했으니까 뭐라 표현하는 거야? 재축이라는 거예요, 재축. 근데 이제 이해를 자시게 만약에 기존 건축물이 50제곱미터짜리가 있어요, 50제곱미터. 근데 자연재해에서 전부가 멸실됐어. 전부. 근데 이걸 60제곱미터 축조가 됐습니다. 그럼 뭐가 되고? 신축. 근데 50제곱미터가 멸시된 것을 만약에 50제곱미터나 40제곱미터 축조되면 재축. 자, 일부가 멸실됐어. 10제곱미터 멸실됐습니다. 근데 20제곱미터 축조가 되면 증축. 근데 똑같은 규모 이하로 축조되면 재축. 그래서 재축이란 재해로 인해서 다시 축조했다. 이걸 재축이란 말 이해하세요. 재축. 자, 이전은 뭡니까? 옮겨간다는 뜻이죠. 무조건 옮겨간다고 이전이 아니에요.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아까 주요 구조부 내, 기, 바, 보, 지주가 있었죠. 그걸 해체하지 않는다. 해체하지 않고 자,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한 거야. 그럼 다른 대지로 옮겨가는 거다. 같은 대지 안에서. 자, 볼까요? 이 하나의 A라는 대지가 있어. 이 A라는 대지 안에서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옮겨가는 걸 말한다. 이전이야. 만약에 이 건축물을 다른 대지로 옮겨갔어. 그럼 이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다른 대지 안에서 걔는 증축이 될 수도 있고 걔는 신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대지 안에서 옮겨갈 때만 뭘 한다? 이전. 근데 이 공법 계통은요, 대부분 이건 일본 거를 뺏긴 거야, 일본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전이란 건축회가 아파트가 만약 이전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아파트 그 동을 띄어서 옮겨가는 거야. 이건 일본 거를 뺏기니까 이전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일본은 목적이 되게 많죠. 왜냐면 거긴 지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 일본 총리 간절을 한번 그 뭐 트레이너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옮겨간 적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뭐 소규모 단독주택 같은 건 목조 건축 같은 이전이 가능하지. 그래서 같은 대지 안에서 옮겨가는 걸 이전.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알았던 건축은 몇 가지 행위가 있더라? 5가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건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해만 하세요. 뭐 시험에 나온 건 신문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면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개축할 거냐, 증축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받을 거냐, 또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을 거냐 그런 구분관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대상인지 그걸 우리가 구분해서 그 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갈 겁니다. 앞으로. 자, 대수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 것이며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대수선. 근데 어려운데요. 물론 법계는 중요한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익히게 하세요. 건축물을 자 크게 수선한다 뭐가 된다?
대수원 크게 수선했다 뭐다? 대수원. 근데 대수는 건축행위다 건축행위가 아니다. 아닌 겁니다. 아까 건축 안에 몇 가지가 있었어? 5가지. 우리가 건축일 땐 5가지밖에 없어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만 건축이 되는 겁니다. 대수는 이전과 다른 크게 수선한다. 대수선이다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세대에서 리모델링 해야 하네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자에서 맡기는 건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인테리어 하나의 인테리어 해야 되고 그 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대수나 증축을 통해서 하는 걸 리모델링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는 리모델링이 아닌 겁니다.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자, 이제 리모델링이 나오는데 이 리모델링도요. 저 특이하게 법에 따라 정의가 달라. 법에 따라. 근데 이 리모델링도 건축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건축법이 건축물의 가장 일반법이 되는 겁니다. 자, 건축법상 리모델링 보는데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선하거나 일부 증축,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을 한다. 그럼 리모델링은 일단 몇 가지 행위가 있어요? 3가지. 대선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증축도 포함될 수 있고 개축이죠. 근데 무슨 법일까요? 지금 현재 건축법이야. 이따 보면요.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은 딱 2가지예요. 대선과 증축을 통해서만 하고 개축은 못해. 근데 건축법에서는 개축도 리모델링에 포함돼요. 근데 단순히 이해할 게 이 대선과 증축과 개축을 한다 해서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이 건축물의 노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대선, 증축, 개축할 때만 리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파트도 대선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증축할 수 있어 없어요? 개축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건축물의 노화 억제나 기능 향상이 목적이 아닌 거야. 그땐 리모델링이 아니다. 아니야. 그땐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는 거야. 근데 자, 대선이나 증축이나 개축인데 이 목적이 건축물의 노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목적하잖아. 그땐 건축 허가를 받는 거라 리모델링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행위도 목적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안에는 3가지 행위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택법하고 차이가 나. 근데 주택법은 건축법의 특별법이야. 항상 특별법의 우선 원칙이니까 우리는 주택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건축주인데요. 건축주는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 행위를 한 자를 건축주다. 그럼 우리가 공동주택도요. 특이한 게 있어요. 신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게 건축법 적용 대상이 있고 주택법 적용 대상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물 축조한 자를 그러니까 건축주. 그러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고 건축물 축조하면 그걸 사업주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 따라 틀려. 근데 우리는 건축주가 중요하라 나중에 이제 사업주체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 이제 발코니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발코니. 여러분 아파트는 발코니가 있어요? 베란다가 있어? 베란다. 우리 소장님. 아파트는 베란다가 있어? 발코니가 있어? 베란다라고 있습니까? 지금 또 개념 정확히 하셔야 돼. 아파트는 베란다가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건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입니다. 일단 그림 보고 설명해 줄게요. 자, 발코니란 무엇이냐?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이다. 자,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입니다.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이다. 얘는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 설치한 공간을 발코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럼 결국은 뭐냐? 우리 아파트도 거실 확장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그럼 기준에 적합한 거실 확장해서 거주 목적으로 우리가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 자, 거실 확장을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법에서는 비내벽 처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거실 확장할 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거실 확장할 땐 그 유리벽이 있죠. 발코니하고 거실 사이에 유리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걔는 철근이 백은 됐어 안 됐어? 안 되죠. 비내벽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는 내력벽과 비내벽의 구분 뭐냐? 철근이 백은되어 있는 벽은 다 내력벽이에요. 철근이 백은되지 않은 것은 다 비내벽이야. 그럼 앞으로 우리가 안방도 저희 확장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창대가 있잖아. 그 창대 밑에 그
벽 있잖아요. 걔가 만약에 단속에 조족조로만 이렇게 쌓아놓고 철근이 배근이 안 돼 있잖아. 걔는 비내벽이에요. 근데 창대라도 거기 철근이 배근되면 비내벽이에요. 근데 철근 배근된 내립벽은요 절대 철거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 큰일 나 걔는. 뭐 큰일 난 정도가 아니야. 다만 비내립벽일 때만 법에서 허가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공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우리가 발코니야. 그래서 발코니 확장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감옥 가요. 1년 이하의 취업 또는 1천만 원 벌금형입니다. 다 그 법에 적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구분하는데요. 자, 발코니, 베란다 이걸 크게 이제 구분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 사람들은 이제 베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파트는 거의 베란다 구조가 없어요. 일단 1층을 성토해서 이렇게 넓게 쓰는 공간을 뭐라 하냐 테라스라고 그래. 1층 이렇게 넓게 이렇게 쓰는 공간 있잖아요. 외벽 쪽으로 늘려 쓰는 걸 테라스. 그럼 이렇게 건축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붙여 있는 걸 뭐란다? 발코니. 그럼 발코니 베란다 뭐냐? 위층과 아래층의 바닥 면적 차이에 따라 발생 이 공간을 이용한 것을 베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층과 아래층의 바닥 면적 차이가 있어 없어요? 있을 수가 있잖아. 그때 그 면적을 우리가 유휴 공간으로 사용한 것을 베란다. 그 때문에 발코니와 베란다는 엄연히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 근데 우리 법을 찾아보면요. 베란다는 용어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안 하고 다 발코니밖에 없어. 법을 찾아보면 베란다는 용어 안 써요. 이거 다 우리나라 개념이라 서구에서 들어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베란다는 용어 쓰지 말고 우린 배운 사람이잖아. 배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라? 발코니. 아니 뭐 이제 옆집 그 아주머니하고 얘기하는데 막 베란다에 무식하다고 얘기하면서 가르쳐줘요. 뭐라고 표현하라고? 발코니. 아파트는 베란다 없고 발코니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 배운 사람이잖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제 고층 건물, 뭐 초고층 건축물, 중초고층 건축물인데 실무전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고층 건축물만 간단히 볼게요.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층수가 몇 층? 30층 이상이거나 얘는 3층이다 표현한 것은 지상층만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계층이 아닌 거니까.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몇 메다? 120m 이상인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 그럼 아파트도 보세요. 아파트도 건축물일까 아닙니까? 건축물이잖아요. 층수가 몇 층 이상이거나 30층 아니 이제 아파트가 고층 건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층수가 몇 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땐 고층 건축물과 불가됩니다. 초고층 건축물 있어. 초고층 건축물. 자,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것은 초고층 건축물. 그럼 여러분 아파트도 자 50층 이상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이쪽 걔는 뭐라 간다? 초고층 건축물 부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고층 건물을 준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거야. 고층 건물인데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걔를 뭐라 했다? 초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해. 근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 없고 여기서 끄집어낼 건 뭐냐? 일단 우리 관리 대상은 공동주택도 건축물이다. 그다음에 건축행위 안에는 5가지 신, 증, 개, 제2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대수는 건축행위가 아니란 것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력 구조부는 우리가 나중에 중요하게 보니까 내, 기, 바, 보, 지, 주 이렇게 구성됐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리고 이제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리. 이제 실무적으로나 이제 법규적으로는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건축주택법령이 또 가장 많이 출제된 법률 중 하나예요. 첫 번째 이제 우린 올해 합격하면 여러분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주택 아니에요. 또 주택관리사가 아니라 주택관리사가 되신 분도 계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시험을 보면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 관리사하고 가르고 항상 보가 들어가 있죠. 그 합격하면 주택관리사가 바로 되신 분도 있고 보가 되신 분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에서 뭐 경리 업무를 수행했거나 5년 이상 경력이 있고 하신 분들은 합격하자마자 사가 되시고 근데 대부분 오전반 분들은 실무 경력이 없잖아. 아파트 경력이. 근데 대부분 따면 보가 될 수 있고 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뭘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주택. 근데 주택이 무엇인지 이건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건 주택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뒤에 더 자세히 뽑아 나갈 거예요. 자,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모된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끊어놓고 자 그럼 주택도 건축법상 건축물이다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물이다. 여기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이 있으니까 건축물인데 요건이 있어야 돼. 자 세대 구성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해야 돼. 그럼 거주 기간을 단기간으로 목적한다. 장기간 목적이다. 장기간. 그럼 우리가 자 호텔 한번 연상해 볼까요? 호텔에서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어 없어요? 못 거주하죠. 근데 얘는 장기간 목적입니까? 단기간 목적이야. 그럼 호텔도 주거가 가능하지만은 주택이 아닌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한다. 여기서 독립된 주거생활은 뭐냐? 세대 구성원들이 다른 세대 구성부터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독립된 구조는 욕실과 부엌을 갖고 판단합니다. 욕실과 부엌. 나중에 설명해 줄 거예요. 욕실과 부엌을 갖고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때만 독립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볼까요? 우리 기숙사 한번 연상해볼까요? 기숙사. 그러니까 기숙사도 방은 있죠. 자는 방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치사구조가 단독 치사구조입니까? 공동 치사구조야. 공동 치사죠. 근데 특이한 건 그럼 걔는 독립된 구조가 아닐까? 아닌 거야. 독립된 구조가 아닌 거야. 그래서 걔는 특이한 건 건축법에서는 단독 주택이 포함이 돼. 공동 주택이 포함이 돼. 근데 주택법 보니까 얘는 공동 주택이 아니에요. 이게 독립된 구조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게 법에 따라서요. 이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하고 주택법상 종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주택은 해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독립된 구조를 갖출 때만 주택법상 주택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크게 두 가지 자 보세요. 건축물과 부속 토지까지도 그러니까 주택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주택 하면은 우리가 토지만 기억, 건축만 기억하잖아. 근데 앞으로 부속 토지도 주택이 아니다. 주택이에요. 아니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일반적 사회에서 주택하면 우리가 대부분 건축물만 우리가 주택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건축물 아니라 부속 토지까지 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주택법상 주택은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그렇죠?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크게 주택법상 주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크게 우리가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건축법을 우리가 준용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별도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장기간 거주 목적이 되고 독립된 구조를 갖췄고 그러면 건축물 외에 부속 토지까지도 주택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체라는 용어는 한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물 축조했습니다. 그걸 건축주라는 거야. 그다음에 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건축물 축조하면 그걸 사업주체라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물 축조한 자를 뭐라고 그러고? 건축주. 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건축물 축조하면 사업주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동주택을 대상할 때 근데 기본이 있어요. 물론 예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3세대를 기준합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건설할 거예요. 축조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3세대 미만의 건축물 아파트를 신축하잖아요. 그땐 건축법상 건축 허가 대상이 돼 버려. 근데 3세대 이상부터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축조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법계에서 자세히 할 거야. 그 때문에 우리는 건축주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 사업체라는 용어가 수없이 나올 거야. 그러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동주택을 건설한 업자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동주택을 건설한 업자를 무엇이란다. 사업체다만 이해하시면 돼요. 수없이 나올 겁니다. 이 용어는 나중에 넘어갑니다. 자, 주택조합인데요. 뭐 주택조합에서는 나중에 우리는 얘만 중요할 거예요. 물론 법계에서는 얘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실무는 이게 중요한 건데 일단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산한 다음의 조합인데 일단 1번 가입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 되는 거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에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니까 이거 무엇이란다? 리모델링 주택자. 그래서 나중에 실무에서 이제 공동주택도 리모델링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우리가 리모델링도 가능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주택단지가 났어요. 주택단지. 이건 나중에 중요하게 할 건데 그냥 이해만 하세요, 지금은. 자,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수하는 데 해당된 일단의 토지다. 근데 일단 뭐 여기서 뭐 대지성 사업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토지인데 그 안에 무엇을 건설한 토지다. 주택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일단의 하나의 단위 토지를 주택단지. 그럼 이 주택단지 안에 아파트가 건설되는 겁니다. 넘어가요. 그냥. 그래서 주택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상대된 일단의 토지를 무엇이 한다. 주택단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부대시설 용어가 나오는데 일단 지금 또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구분해 주는데 이게 나중에 공용 부분으로서 여러분의 관리 대상의 목적물이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건 법규에서 중요한 교육입니다. 자, 부대시설한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자, 주택에 딸린 건데 이 안엔 시설도 포함되고 설비도 포함되죠. 그럼 대표적인 시설이 무엇이냐? 자,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에 도르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부대시설. 그러면 각종 건축법이든 아까 건축 설비가 있었죠. 건축 설비도 다 부대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1번과 2번에 준한 시설도 그러니까 부대시설이야.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부대시설은 단전에 꼭 있어야 되고 없으면 못 사는 건 다 부대시설로 분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볼게요. 복리시설입니다. 복리시설. 자,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 내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다음에 공동시설이다. 자, 공동시설인데 생활 복리라는 시설이야. 그래서 이 안에 대표적인 게 어린이 놀이터, 자, 근린 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당이 대표적인 복리시설입니다. 자, 근데 이제 법규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냐? 해마다 나와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섞어. 그래서 부대시설이 아닌 걸 찾거나 복리시설이 아닌 걸 찾는 문제 나와. 근데 그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단지 안에 꼭 있어야 되고 없으면 못 사는 건 부대시설. 있으면 편리하지만 없어도 그냥 살만한 것은 복리시설이라고 했으면 돼. 한번 따져볼까요? 주차장 꼭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무슨 시설? 주차장 없으면 차 머리에다 이고 살 수 없잖아요. 자, 경로당 꼭 있어야 돼요? 경로당 뭐 있으면 노인분들 복리해서 노는 데는 좋겠지만 요즘 코로나 시절에 나가면 걸리잖아. 그러니까 집안에도 있을 수 있잖아. 없어도 살 수 있죠. 무슨 시설? 복리시설. 자, 관리사무소 꼭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관리사무소는 우리가 공부할 의미가 없잖아. 우리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되니까 무슨 시설? 부대시설. 자, 어린이 놀이터 꼭 있어야 됩니까? 예? 없어도 그냥 뭐 바깥에 떠들면서 집안에서 뛰어놀 수도 있지. 층간소음이 발생해서 그렇지. 없어도 살만하니까 복리시설. 그렇게 이해하고 푸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경비실 꼭 있어야 될까? 예? 있어야죠. 무슨 시설? 부대시설. 자전거 보관소 꼭 있어야 될까? 예? 없어도 돼요? 그럼 자전거 어디다 세워놓습니까? 그거요. 큰일 납니다. 그건 수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그는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여러분들 복도에다요. 복도나 우리가 계단실에다가 자전거 쓰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자전거 못 세워놓게 그걸 누가 홍보해야 되는 줄 알아요? 소장님 하셔야 돼. 그거 자전거 보관소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시설? 그거 세운 몇 동 몇 호 사세요? 근데 그 사진 찍어서 고발하려고 그래 내가. 그러니까 소장님이 하는 업무가 꼭 뭐 저기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 공용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화재시 거기 자전거 샀다가 만약에 피난에 지장을 줘봐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공용 부분에 물건을 적재할 때도 관리지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인데 단서가 있어요. 수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물건 적재만 동의사항이고 의배되면 강행규정이면서 물건 적재 못해. 그게 대표적인 게 공용 부분, 복도나 계단실에 자전거 세우는 거야. 그런 건 여러분이 나중에 방지해야 돼서 나중에 어떤 사항을 우리가 동의해 줄 거냐 아닐 거냐 그 내용을 다 배울 겁니다. 그 아파트가 우리 집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공동생활 하는 거니까 공동윤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리모델링이 나왔어. 근데 앞에서도 건축법에서도 리모델링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주택법도 리모델링이 있어 없어? 있잖아. 보세요. 이 건축법은 일반 건축물까지 다 적용된 일반법이야. 근데 주택법은 무엇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야? 주택이죠. 그럼 공동주택은 주택이잖아. 그럼 일단 무슨 법이 우선 적용될까?
주택법이 적용되니까. 다음 이제 주택법인 규정에 때만 일반 법인 그러니까 건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상 리모델링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은 다시 모델을 한다는 거죠. 보니까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하여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 행위다. 근데 행위인데 이 주택법상 리모델링 행위도 목적이 있어야 돼.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나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목적. 근데 보니까 어떤 행위냐? 첫 번째, 자 대선을 통해서도 리모델링 가능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대선. 두 번째, 자 대선은 뭐냐? 아까 봤던 기둥이나 내력벽이나 지붕틀을 수선 변경하는 것을 그러니까 대선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선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대선이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나 기능 향상 목적이 아닌 겁니다. 걔는 단순하게 대수냐? 대수 걔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허가 신고 대상이 돼 버려요. 아까 분명히 리모델링은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무슨 목적에 돼? 노후와 억제나 기능 향상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대수하는데 노후와 억제나 기능 향상이 아니잖아. 걔는 리모델링이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수냐? 그땐 주택법이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허가 신고 대상이 돼요. 근데 이 대수를 하는데 건축물의 노후나 또는 기능 향상 목적을 했잖아. 걔는 무엇이니까? 리모델이니까 걔는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 허가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 그 행위의 절차가 달라지는 겁니다. 답답하시죠? 응? 근데 걱정하지 마. 이런 건 뭐 쉽게 정리됩니다. 그러면 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있어요. 증축형. 자, 증축은 이게 두 가지 있어요. 순수하게 면적만 증가시킨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면적 또는 그 면적 증가 보면서 세대수를 증가시킨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분류합니다. 자, 근데 자 앞에서 우리가 건축법상 리모델링 안에는 세 가지 행위가 있었죠. 대선, 증축, 개축 세 가지 있었잖아. 근데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선과 증축만 가능한 거야. 무엇과 무엇? 대선과 증축. 그럼 개축을 통해서는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없다? 주택은 개축을 통한 리모델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걔는 순수하게 대선과 증축을 통해서만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증축은 이제 사용 검사나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나면 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대선을 통한 리모델링은 아무 때나 가능해.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이 증축형 리모델링은 아무 때는 게 아니라 사용 검사라는 거는 사용 승인하는 것은 중공검사라는 거야. 중공검사. 떨어지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15년이 지나면 가능해. 이때 이제 면적 증가시킬 때는 이렇게 수평으로도 이렇게 면적 증가시키고 수직으로도 면적 증가 가능합니다. 이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그래. 근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허용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증가시키는 부분도 이렇게 수평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수직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이 종류 많아요. 뭐 저비용 리모델링에서 맞춤형이 있다는 게 있고, 고비용 리모델링 나눠진다.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없고, 그다음 주택에서 리모델링을 할 때는 대선과 증축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다면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증축형 리모델링은요, 막 종류가 굉장히 복잡해. 해마다 나오면 내가 일단 보겠어요. 사용 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 검사, 사용 승인이 수없이 나올 거야. 근데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준공검사입니다. 준검사. 우리가 건축법에 따라 받는 준검사를 사용 승인 받는다고 그래. 그다음에 주택법에 따라 받는 준공검사를 사용 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공검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주택 건설하고 준공검사 받는다 이런 용어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건축법에 따라 준공검사 받잖아요. 그걸 뭐라 표현하고? 사용 승인. 자, 주택법에 따라 준공검사 받으면 걔를 사용 검사하는 거야. 그때부터 일단 15년이 경과돼야 돼. 몇 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게다. 그럼 면적을 내가 리모델링 증가한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까지만. 몇 년이 경과되고 30%에 허용하겠다는 게야. 근데 가려고 단서가 있어요. 자,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40%까지 허용돼요. 그럼 85제곱미터 이상부터 몇 %? 30. 85제곱미터 미만일 땐 40%까지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증축할 수가 있다. 뭐냐? 특히 그 커뮤니티스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리모델하면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면적을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되는 거고, 자, 여기가 이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합니다. 세 번째를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 자, 보세요. 일단 이 증축 가능 면적이 있죠. 이 면적 범위 안에서만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거야. 자, 기존 세대수 몇 퍼센트까지? 15%까지만 세대수를 증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만약에 1000세대가 사는 주택단지가 있어. 그럼 몇 세대까지? 150세대까지 세대를 늘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세대를 늘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대를 늘릴 때는요. 자, 이게 동일수입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면적을 증가시켜서 세대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동과 동 사이에 별도 동의 증축에 의해서 세대 증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세대를 분할할 수 있을까 없을까? 멀티홈이란데 분할해서도 세대 증가시킬 수 있고, 자, 최근에 이제 신설된 게 뭐냐? 수익 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다 없다 해서 세대수 늘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러면 수익 증축형 리모델링은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다 보니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의 층수가 15층 이상일 때 몇 개층까지? 3개층. 수익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층수가 14층일 땐 2개층까지만 수익 증축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왜 허용지 않으면 이 수직으로 하중이 올라가죠. 그럼 건축의 위험도가 높아져 낮아져.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층수를 우리가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해준 거고. 그러면 수익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에 건축 당시 구조를 보유하고 있을 때, 근데 이 건축 당시 구조들을 보유하는 것은 수익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만 보유하는 거지 다른 리모델링은 그러니까 보유하지 않습니다. 이 리모델링 종이가 엄청 복잡한 게 얘는 해마다 나와. 해마다 나온다고 했으면 얘는 나중에 맞아야 돼, 틀려야 돼. 꼭 맞아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이걸 안 게 아니라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게 있다는 거지. 키워드. 일단 자, 앞에서 대선을 통한 리모델링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증축형 리모델링은 일단 몇 년이 경과돼야 돼? 15년. 그 15년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돼요. 또 이제 면적을 증가시킬 때도 증가 범위가 있었지. 그렇잖아요. 자,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몇 퍼센트까지? 40% 이내. 자, 85제곱미터 미만일 자 이상일 때는 30%. 이게 이제 키워드야. 차이점을 보고. 그러면 수익 증축형 리모델링도 허용 범위가 있었죠. 자,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할 때 몇 개층? 3개층. 14층 할 땐 2개층. 이거 구분한 게 문제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을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된 것만 끄집어내서 우리가 정답을 찾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1층의 기준 세대수가 있어. 세대수를 자 1층을 뺐고 필로티 구조에서 주차장 등 이용합니다. 하고 수익 증축도 허용이 돼. 그건 나중에 이제 법에 따라 요건이 있어요. 요건인데 다 무시할 겁니다. 무시하시고 앞으로 자 주택법상 리모델링하는 무슨 행위와 무슨 행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대선과 증축. 다만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목적한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 무슨 행위와 무슨 행위? 증축과 대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법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래도 공동주택관리법이에요. 우리 자격증을 관할하는 법이 공동주택관리법이니까 자, 여기부터는 쉬었다 들어가고요. 일단 기초과정에서는 수업 일찍 끝냅니다. 일찍 끝내요. 근데 이제 기본과정 갔을 때 이제 기본서 우리 1차는 기본과정 시작하죠. 우린 기초과정이에요. 우리 2차가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초과정 되고 이제 11월 달부터는 아마 2시 전에 수업 끝난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절대 없으니까 기초과정만 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